네, 안녕하세요. 선원일기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주말이고, 오늘 잘 쉬시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파월의 발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그것이 2%인지 2.5%까지의 중립금리가 3에서 3.5%까지 올라간다고 했었던 것을 파월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고 2%의 중립금리를 유지하겠고 근원 PC를 기준으로 2%의 물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울 것이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근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거비는 앞으로 점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하고 앞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립금리 2%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에게는 굉장히 호재였죠. 채권은 장기물 기준으로 금리가 치솟았던 이유가 중립금리가 3.5%로 된다고 했을 때 장기물 턴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10년물 기준으로 4.5%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채권 프라이싱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2% 중립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파월의 발언 이후로 채권금리는 다시 올라가지 않고 분위기를 이제 관망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면서 잭슨홀 미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미국 3대 지수는 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한 이후에 더 하락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상승으로 마감하였고 채권금리 또한 상승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또 7.31%까지 치솟았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7.31%의 금리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은 집을 구매하는데 이미 미국인들이 모기지 금리가 낮을 때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샀다면 일반 주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나 CMBS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저금리로 돈을 담보로 빌려준 은행들은 이제 하반기에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가 현재 7.3%라면 그 이상으로 연장을 시켜주거나 그 부동산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연장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시중에는 돈이 마르면서 신용경색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워크라고 하는 미국 이제 공유 오피스 기업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죠. 이제 주가를 보면 그냥 이제 파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위워크는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공실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들은 무려 31.6%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또한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나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쓰는 오토론이나 여러가지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점점 내구재 등의 비싼 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하기가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을 때는 대출을 일으켜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점점 초과저축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제품들을 살 때는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번에 내구재 수주 지표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전월 49.3%로 이제 슬슬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47로 경기 하락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유의미한 것은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높은데요. 51%로 아직은 확장 국면이라고 하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서비스 쪽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파월의 발언에 의하면 서비스 물가가 내려와야 근원 PC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점점 서비스 물가를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선행지표격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4주 그리고 6개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각각 아직은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수치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에 관한 지표들은 물론 인플레이션의 보조 데이터로 유용하지만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깅 즉 후행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업률이 계속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실업률은 이미 경기 침체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끝마무리 때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장기물 금리가 거기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이유는 단기간의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그 돈을 받는 것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동결과 인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침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은 종합적 구매자 관리 지수가 44.7로 전월 48.3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 제조업만 보면 38.7에서 39.1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비스 지표들도 이제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50 이하로 기록이 되면서 47.3을 기록했는데, 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에서 꺾이면서 점점 거기서 파생되는, 기인하는 서비스 쪽에 사람들이 돈을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유로존과 영국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이 계속 서비스 쪽에서는 전월 50이 이상이었던 지표들이 각각 48.3, 48.7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발표된 이후에 유로존과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대표격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어떤 확정치가 8월에 확정치가 나왔고, 2달 정도 70을 넘으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점점 살아난다 싶더니 다시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는 5.5%의 기준금리가 시장을 견디게 할 만큼 미국은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체 미국인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금리인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모든 가격들을 가지고 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과정인 것이죠.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나이키나 스포츠용품, 백화점 같은 임의소비 같은 지출은 더 이상 많이 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시장에 관련해서는 전 연준위원이었던 블라드가 기준금리 6%까지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음 기준금리 인상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인데, 미국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과 비교해서 노동 시간은 비슷한데 이제 실질 임금이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깎여져 내려가는 것이죠. 받는 월급의 어떤 인상률은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둔화가 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 한가운데 있을 때 채권의 수요는 팍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지금 낮아져 있는 채권을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4% 이상의 10년물 기준으로 어떤 그런 수치는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들도 이 부분을 모르지가 않아요. 근데 눈치 싸움으로 계속 들어올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작점이 갑자기 터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6%의 기준금리가 되었을 때 채권은 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물론 부채가 많지만 20년물 기준, 10년물 기준으로 6%가 넘어가면은 그 10년 동안 망하겠습니까? 그때 동안 확정된 6%의 이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나게 담아야죠. 또 왜냐하면 그 기준금리를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6% 기준금리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5.5%에서도 망가져가고 있는 어떤 소비 심리나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미국 장기 채권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JP모건에 의하면 이들은 미국 장기 채권 보유량보다 단기 채권 보유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 TLT에 연동된 20년이나 30년물의 장기물 보유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50% 이상이 50년 미만 국채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발행되는 장기채권 발행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잘 맞춰준다면 장기물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타겟팅하고 계속 맞춰간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라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공포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둘 다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주식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채권으로 안전 자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 말고 엄청 큰 자산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확정된 높은 채권 금리에 돈을 베팅하면 그냥 기다리면 그 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을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